보시죠. 시청각질이 아담하고 이러고 저는 성지초등학교 하면 되게 익숙하고 자주 왔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학교가 많아가지고 이곡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검색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2014년도에 여기 와서 잠수의 영어문법 엄마표 영어문법 강의한 적이 있어요. 혹시 4학년 엄마도 계세요? 아 그래요? 기억나요? 아 예. 자주 온 줄 알았더니 벌써 2014년이니까 오래됐고 그죠? 그러면 1, 2, 3학년 엄마들은 뭐 처음 뵙는 셈이고요.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최대한 그 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뭐 교직에 오래 있다가 은퇴한 교장선생님이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설 때마다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너무 서글퍼가지고 제가 아이를 뺏어가지고 직접 키웠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 4살 때인데 4살 때부터 우리 아이의 모든 것을 제가 공부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건 물론 우리 와이프가 하고요. 공부는 제가 시켰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왜 하필 우리 와이프 하는 건 놔두지 그냥 왜 뺏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폐결핵이라고 요즘 폐병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요즘은 뭐 치료약이 많이 나와서 뭐 아주 뭐 금방 낫는 병이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지금 50년 전이니까 그때 시립의료원에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았는데 약을 계속 같은 약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내성이 생기죠. 더 이상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시립의료원에서 퇴원하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보면 막 피토하고 막 있잖아요. 기침하고 그럼 요강이 막 피 받아내고 막 우리가 이래 살았는데 그 비산동 단칸 새방에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고요. 아버지는 집에서 이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우리 삼형제를 이제 공부시키고 이랬죠.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형이 4학년이었는데 형 공부를 하드 트레이닝 시켰어요. 밥상 펴놓고 막 공부시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고요. 섬유공장 2교대 할 때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우리 삼형제가 4학년, 1학년 6살이었는데 형이 막 울면서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아빠가 옆에 뚝 돌아가셨어요. 그 장면이 저는 제 인생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인데 아버지가 숨쉬기가 이제 힘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쉬는 건 되는데 들이쉬는 게 안 된 힘이 생명력이 딸려서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삼형제는 고생했죠. 엄마가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를 키워했으니까 방치되다시피 했고요. 그것도 형편이 점점 어려져서 저는 이제 제가 4학년이던 무렵에는 우리 삼형제가 전부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졌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죠. 그게 이제 제게 너무 큰 아쉬움이에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공장에도 다니고 뭐 기술도 배우고 뭐 사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제대로 내가 한 번이라도 그 공부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초등학교 때도 저는 6군데 돌아다녔어요. 친척집 얹혀 다니느라고.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젊을 때는 내가 가장 아쉬운 것이 내가 충분히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중요한 또 길목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기마다 제 멘토가 될 그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겨우 뭐 주변에 어렵게 사는 친척들한테 물어보면 친척들은 다 숙모 혼자 고생하지 말고 사촌 형들 좋으니 숙모 혼자 고생하지 말고 애들 빨리 기술 가르쳐라 해가지고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돈 벌러 갔죠. 기술 배우러. 그게 이제 제 인생에 큰 아쉬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딱 우리 와이프를 보는 순간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놈한테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왜 우리 아이들 소중하니까 키우다 보면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고 한번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 대부분 피아노 학원 보내더라고. 자기가 피아노 참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되거나 기회가 없어서 못한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마치 피아노가 국민 공통교육 과목처럼. 그죠? 다 피아노가죠.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피아노하고 태권도. 사실은 마음은 같아요. 여러분들이 피아노 학원 보내는 마음이나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서 아이를 뺏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킨 마음이나 마음이 같죠. 이 소중한 아이들이 우리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서 아이를 뺏어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양육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방치됐죠, 방치. 그것도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대구 시내에서 제일 큰 서점에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서적, 그 당시에 제일 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육아 서적을 읽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저도 한 번만 내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내가 날았을 텐데 늘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거, 서울대자 들어간 거, 뭐 이런 제목은 속물적이긴 하지만 무조건 다 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학력고사 이런 거 치면 이제 전국 수석하는 부모들의 수기 같은 것이 이것저것에 실리죠. 가끔씩 제가 어디까지 뒤졌는가 하면 우먼센스, 뭐 주부생활, 여성동화 이런 데면 가끔 그런 거 몇 페이지 실리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도서관에서 다 복사해서 읽고 막 이렇게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처럼 이렇게 별나게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아빠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빠 해봐야 뭐 겨우 푸르미 아빠 정도죠. 저는 푸르미 아빠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4살 때부터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27, 28인데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키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 육아서적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주 쉽게 정보를 주고받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뭐 산후조리원부터 전화번호 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연락하고 이러더라고.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금요일마다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강의들을 왔던 각각 달리 온 엄마들이 알고 보니까 산후조리원 동기락하고 막 어떤 헤어진 20년 된 고등학교 친구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정보 유통하기 쉬워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안 되면 뭐 백화점 문화센터 아니면 뭐 이마트 문화센터 이런 데서 또 만나고 팀 짜고 이러기도 하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제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보니까 그 엄마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낼 때 아침에 노란 차 기다렸다가 태워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수다 떨면서 이제 같은 심정으로 그죠? 걱정도 되고 하니까 막 아이들 안쓰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노란 차 떠나보내고 나서 거기서 수다 떨면서 사귀더라고요. 또 며칠 지나면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막 묻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지금 붙어 앉아 있잖아. 친하다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 또 밥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묻고 또 좀 있으면 친해지면 이제 언니 집에 놀러 가죠.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 그 언니가 뭐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그래도 가가지고 막 언니 커피 끓일 동안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큰애 방에 막 들어가가지고요. 학습지 뭐 하는 거 살피고 막 맞죠? 저는 다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없는 전지 뭐 있는 거 막 살피고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유통하고요. 또 이제 먼저 키운 고학년이 있으니까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키우죠. 근데 아무도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라 가지고 일찍 출근하면 우리의 노란 차를 제가 태워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아니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그냥 전수해 드릴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부모교육 연구소 만들어서 이제 누구에게든지 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이거 뭐고?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이 학교 컴퓨터라서 그렇죠. 막 메시지 막 날라오고 이러네. 저는 육아서적을 읽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라.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점이 다 다르긴 한데 책에 관해서는 똑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저는 운이 좋게도 우리 와이프가 그때 월베이즘 근무할 때인데 퇴근하고 오다가요 버스 차창 너머로 이 서점을 발견했잖아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지금 엄마들은 어린이 전문 서점, 어린이 서점 하면 전부 전집 매장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잘 만들어진 정말 좋은 어린이 책을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그 당시에 대구에 한 너댓 군데 있었어요. 지금 다 망하고 한 군데 남았어. 한 군데. 그것도 곧 망할 거라 아마. 저 만천동에 가면 조그만 서점 하나 있어. 근데 달서구에 있는 송현동에 그 당시 이 서점이 대구에서 제일 오래됐다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우리 와이프한테서 아이를 뺏은 그 해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서 이 서점을 갔어요. 가보니까 와 정말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세계적인 명작들이 쫙 너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학교 도서관 가면요 쓰레기통.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거든요. 가정통신문. 집에 있는 책 한 권씩을 전부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학교 도시를 채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학교 보내면 이거 못 받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책 보내겠어요? 내가 제일 버리고 싶은 책. 애 가방에 넣어 보내요. 그걸 다 모은 게 학교 도서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쓰레기통이지.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에도 좋은 책 없었어요. 전부 싸구려 전집들 막. 그러던 시기에 이제 오랫동안 좋은 어린이책을 잘 만들어내는 그 유수의 출판사들이 만든 책들만 전문적으로 모아가지고 취급하던 어린이 서점이 있었죠. 가보니까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 또 읽어보니까 공감도 되고 아이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오래 했죠. 12년. 갈 때마다 우리 집 형편이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좋은 어린이책 읽으니까 아이가 뭐가 잘하는 거라. 그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갈 때마다 그때 그림책이 5,000원, 6,000원 이러던 시기였는데 갈 때마다 한 10권에서 15권의 그림책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읽어주고 일주일 동안 다 읽으면 또 나가서 사고 이걸 거의 뭐 제 기억에 진짜 무슨 큰일 없는 다음에는 매주 갔어요. 아이들 좀 크고 나서는 고학년 때는 안 가려고 찌라라고 이러면 있잖아요. 서부정 옆에 그 롯데리아 있거든요.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감자칩 사주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 중학교 2학년까지 했다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독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더 이상 어린이 서점 못 다니게 됐죠. 그때 또 교보가 되고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교보 한 1년 다니다가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고 입시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뭐 아예 공부시키면서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곱하기 100. 여러분들도 정신병 하나씩 다 있죠. 충동 조절 장애라고. 저는 여러분들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잡고 뭐 실패 얘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제가 좀 뭐 잘난 척 하는 것 같거든. 저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생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애 정말 많이 잡았거든요. 스파르타식으로. 어릴 때는 특히. 잘 몰라가지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애 공부 잘 시키려고 이제 했죠.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한 점도 많은데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지금도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매주 한 번씩 아이와 함께 어린이 서점에 가서 감동적인 그림책들, 재밌는 그림책들 사와서 아이한테 읽어주다가 울고 웃고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싶어요. 정말 내가 아빠로서 뭐 잘한 게 있다면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짓말 안 하려고 이제 인증샷 가져왔잖아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 전부 놀러 가잖아요. 이랜드 뭐 이런데. 우리는 어린이서점 갔어요. 어린이서점 가니까 그때 어린이서점에 어린이날 책 사러 오는 가족들에게 이벤트가 뭔가 하면 가족 사진 찍어주는 거라. 그 당시에는 이거 폰 없었잖아요. 그리고 디카도 없었어요. 이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준 건데, 갑자기 사진 찍어준다니까 우리가 놀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재미있어가지고요. 커피 한잔 태워달라고 하면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고요. 교통사고 나서 집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하고 맨날 익혔는데, 이날은 연출한 거예요, 연출. 우리 애도 막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죠. 이탈리아 유명한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여자분 있죠. 여러분들 마리아 몬테소리 하면 잘 모르더라. 몬테소리 교국 하면 알고, 음물 하면 알고, 이분이 옛날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한 어린이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3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된대요. 하나가 이제 신체 건강이죠. 행동 발달. 그래서 이제 유기농 먹거리 찾고, 아토피 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2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인지적인 영역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거죠. 인지 능력의 향상. 3번째가 정서 영역인데, 학습과 관련해서는 주로 인지 영역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인지 영역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각하는 힘, 사고력, 이런 거예요. 근데 좋은 논리책을 읽으면 이런 게 저절로 잘하죠. 물론, 가장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직접 해보는 거죠. 부딪혀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몸으로 배우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 어리니까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주말마다 뭐 캠핑을 가고 막 많이 하시지만, 그걸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걸 보완하는 건데, 그 간접 경험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좋은 논리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돼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은. 인지 영역에서. 그 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대학이나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 항상 뭘 해요?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텍스트를 주고,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영어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친밀도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어휘력도 풍부해지고요. 또 좋은 논리책을 자주 만나게 되면 창의력도 자라요. 책의 일단 크기가 다 달라. 어린이집에 다니면 짜증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전집을 사면 책꽂이 짜라락, 크기도 똑같고 뭐 색깔도 똑같고 막 이렇죠. 한 시리즈가. 근데 어린이집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좋은 어린이책들은 지금은 이제 책 살 필요 없어요. 학교 도서관 워낙 잘 돼 있고, 또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가면 정말 주옥 같은, 제가 옛날에 서점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어린이책들이 이제는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어린이책들 만나보면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건 넓적하고 어떤 건 길쭉하고요. 짜증난다니까. 저는 군대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남자들 군대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예, 각 잡는 거, 질서 정연한 거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제가 워낙 무식해가지고 짜증냈다니까. 무슨 책이 크기가 다 다르노 하면서, 크기가 똑같아야지 하면서. 그죠? 예비군 훈련 가끔 받으러 갔다 돌아오면요, 버스 안에서 예비군분들 막 훈련받고 졸고 있는데, 금성출판사나 삼성출판사 아저씨들 올라타요. 그래서 전집 카탈로그 쫙 보여주면서, 이걸 빨리 사인해서 할부받아 사면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한테 칭찬 든다 하면서 막 꼬시고 뭐. 그럼 막 다 사인하고 이랬어요. 예비군 버스에서. 그럼 집집마다 부부싸움 나고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질감 다 다르고요. 그죠? 뭐, 어떤 건 희한한 책들이 있어요. 막, 책을 펴면 막, 호그와트의 성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요리책에는 행커칩이 막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창의적인, 천편일률적인 전집 말고 창의적인 어린이책들 만나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창의성도 많이 자라져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이런 흔적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죠? 아까 이 마리아 몬테소리 말한 것처럼 정말 이런 요소들이 자라니까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저는 누구보다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텐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아이 아깝다고 수성구로 이사 가라고 많이 권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수성구 안 갔잖아요. 우리는 남구 달서구에서 키웠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의지를 꾸준히 읽다 보니까 공부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자라는 거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비유하자면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내년에 내가 PPT 만들 때는 콩나물 시루를 하나 사진을 구해가지고 넣어야 되겠네. 콩나물 시루 보면요,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위에 콩을 받쳐놓고 천으로 덮어놨죠. 물을 부어요. 구멍이 뻥뻥뻥 크게 뚫려 있고 물이 빠지도록 받침대를 받쳐놨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이래가 뭐가 될까 싶은데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뭐 다른 걸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 붓는데 그냥 콩나물이 자라. 저거는 제가 읽으면 꼭 이와 같아요. 애들이 책을 읽고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뭐가 자란다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게 안 되지. 책 읽고 나면 뭔가 깨달아야 될 것 같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책 읽고 있는데 막 뛰가고 묻고 막 건성을 읽을까 싶어가지고 주인공이 우회되는데 하고 막 무슨 교훈을 얻었노 개사코 막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래 계속 싸우래 하면서 막 여기 질문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짜증난다니까. 지금 책에 몰입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읽었어. 재밌게 읽을수록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 참 재밌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것다 대놓고 쫓아가가지고 뭘 깨달았노 하고 뭐 주인공 이름이 뭐야 개사코 막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태양의 후예인가? 태양의 후예 본방 보면서 막 안구정화 했죠. 송중기 보면서. 방금 태양의 후예 본방이 끝났어. 11시에. 근데 남편이 안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짜잔 하더니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이런 기분이 상상이 되죠. 이거 하고 애들 책 읽고 재밌어가지고 막 낄낄거리고 덮었는데 엄마 뛰어와가지고 뭘 깨달았어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키기 쉽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엄마들은 이제 설거지하고 뭐 동생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읽는 책을 다 따라 못 읽죠.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 뭐 질문을 좀 해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안 읽어서 내용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걸 또 돕는다고 출판사들이 질문지를 2쪽, 3쪽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다 붙여서 동네인들 시켜서 이 좋은 책이라고 소문내는 거라. 그렇죠? 이건 책이 아니고 교재죠, 교재, 문제집. 이런 거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책 읽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 이씨. 서울 교보문고 앞에 가면 교보문고 만든 그 신용호 선생님이 선생님 교보 총수 이거 만들어놨죠. 이거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좋은 책을 읽으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내용으로 빚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토기장이가 그 크레이로 좋은 그릇을 빚을 때 물레 돌리면서 이렇게 하듯이 좋은 책을 꾸준히 읽으면 어떤 요소들이 그냥 자란다니까.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고요. 그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어가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뭘 자꾸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질문하고 뭐 이러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제 좋은 어린이책이 문제죠.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 아이들의 어떤 요소들이 자란다. 저는 우리 아이가 진짜로 마이크 왜 이렇게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아이는요 자라는 과정에서 뭐가 자라는 게 자꾸 보여. 흔적들이 있거든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갔다니까. 피아노 태권도도 안 갔어요. 피아노 때문에 부부싸움도 막 하고 뭐. 근데 6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은 대구 교육하면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부르죠. 그죠? 교육감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행복이거든요. 우리 아이 때 교육감님은 뭘 가장 강조했는가 하면 창의력을 가장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각 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6학년들 대구교대에 모았어. 그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8문제를 가지고 대회를 했어요.
우리 애는 뭐 한 학년에 3학급밖에 없는 조그만 자기 학년 100명 정도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대표를 뽑혀서 갔죠. 가가지고 8문제를 해결했는데 칠판이 없어가지고 뭐 문제 해결, 뭐 수학 문제 이런 거 보여드릴 수는 없고 국어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8문제 나왔어. 국어 문제, 그러니까 읽기 문제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은행나무인가? 느티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은행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써놓고요. 지문을 주고 은행나무는 인류에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온 대륙에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 뭐 이런 지문을 줬어요. 긴 지문이죠. 그러나 문제가 한 문제 딱 나왔는데 뭔가 하면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해서 그 지문을 이제 기초로 해서 많은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쓰는 것, 이게 이제 훌륭한 평가를 받는 거죠. 또 한 문제는 어떻게 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라고 있는데, 하루는 솔로몬한테 엄마 둘이 찾아왔대. 애기 하나 데리고, 갓난 애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둘이 서로 저거 애기라고 우겨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솔로몬이 할 수 없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저 여자 주라고 양보하고 그 여자는 그래 반 쪼개작 하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딱 눈치를 채가지고 내 인연 하면서 친엄마를 가르쳐줬다니 요즘 말로 하면 친자 확인 소송이에요. 자, 이 긴 지문을 주고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 수학도 진짜 기발한 문제 나왔는데 하여튼 어디 갔노? 하여튼 그래 뭐 근데 우리 애가 이 대회를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그때 사교육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냥 저하고 책 읽고 수학 공부 이제 체계적으로 좀 하고 이랬는데 뭐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가 수학 공부 이야기 할 텐데 오늘 이제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당시에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 5, 6학년 나이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애들 거기서 교수들하고 수업하고 막 사사받고 이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 중학교 때쯤은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각 교육청별로 영재들을 선발해가지고 수업도 하고 이러죠. 근데 하여튼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있던 애들이 각 학교 대표로 다 나온 대회였는데 우리 애가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상 못하면 상처받잖아. 기대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막 설득을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기다리지 마라 하면서. 우리는 길게 보고 아빠가 너를 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는 길게 보고 나중에 수능에서 전국 수석을 노리고 우리는 너를 키우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6학년 때 지금 뭐 성과가 안 나타나도 괜찮다. 이렇게 진짜로. 제 마음이 진짜 그랬다니까. 제가 잠수는 게시판에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시끄럽다 하면서. 지가 해보니 뭔가 감이 오나 봐. 기다렸는데 진짜로 190명 중에 5등을 했어요. 잘했죠? 아무 사교육도 없이. 책만 읽었는데. 물론 수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지만 영어는 잠수내를 했다고 4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영어도 그러니까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엄마표 영어죠.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그래가지고 그때 금메달 1등 금메달 2, 3, 4등 은메달 5등에서 9등 동메달. 우리 집에 동메달. 가보잖아요, 가보. 원래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기업에 취직해서 해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 방을 제가 쓰게 됐어요. 원래 봄에 내가 이 방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잖아. 원래 강의 때부터 내가 이거 인증샷으로. 우린 전부 인증샷 중심으로. 신기하더라니까? 뭐가 자라요. 콩나물 자라듯이. 좋은 언어책을 읽으면.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딴짓하는 호작질. 전부 다 좀 전에 물어보니까 다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거 다 알대? 진짜 알아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 언니들도 다 알았다니까? 다 알았는데요. 내가 증명하려고 거꾸로 이제 필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아직 어리니까 선배 언니들이 동네 언니들이 다 알았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제 수능 치러 갔어. 수능 고사장 들어가요. 첫 시간이 국어거든요. 읽기. 물론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나서죠. 이제 텍스트가 주어지고 지문 길게 8절지로 16쪽. 여기 대부분 40 밑으로는 다 수능 세대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자기 수능 경험을 떠올리면 돼. 8절지로 16쪽이 주어지거든요. 완전 책 같다니까? 지문 길게 주고요. 새가 빠지게 읽고 밑에 문제 달랑 세 문제 달려있어. 세 문제 해결하고 내려가면 또 바로 올라가래.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용법이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시오 하면 다시 또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그러니까 세 개 겨우 문제 풀고 나면요. 이제 아이고 드디어 다 풀었구나 하고 한숨 돌리면서 페이지를 딱 넘기면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아이들의 엄마들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어. 그런데 막상 수능 가서요. 국어시험 치는데 시간이 다 부족하네. 한 교재에 30명 시험을 치는데요. 30명 중에 시간 내에 문제를 국어 문제 80분 동안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 적고 그래야 저녁에 텔레비 보면서 방송 가채점 하잖아요. 이걸 하는 애들이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상하네요? 어릴 때 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알았다니까. 근데 시간이 다 부족해. 이건 국어는요, 엎어놓고 자지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수학 같으면요, 아예 뭐 쳐다봐도 모르니까 엎어놓고 대부분 자줘요. 근데 국어는 못 잔다니까? 그래서 진짜 읽기가 안 되는 애들은 10문제씩 남기고요. 그래도 좀 되는 애들은 서너 문제 남기고, 막판에는 막 찍고 이러죠. 이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내려와요. 거꾸로 필름을 돌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 책 읽기는 물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입시를 해야 되니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학이거든. 그래서 자기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말이에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같으면 자기 공부 시간의 50% 이상을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제일 난이도도 높고 범위도 많아지고 부담도 되고 이래서. 그리고 30% 영어 공부. 나머지 20% 가지고 사탐, 과탐 하니라고 국어 공부를 따로 하거나 책 읽기를 따로 할 시간은 없죠.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책 읽기가 심하게 빠이빠이였어요. 안타깝죠. 그럼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책 읽기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중학교 애들 보면 요즘 다 스마트폰 들고 있어. 그리고요, 엄마 말 안 들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봐야 되는데. 문 쾅 닫힌 앞에서 엄마들 다리 풀려가지고 스르르 주잡는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요. 아직 뭐 남의 일 같죠?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거야. 나중에 돼봐요. 다 뿌린 대로 거둬. 어릴 때 아까 그 정신병 자주 발작한 엄마들일수록 나중에 애들이 그대로 돌려주죠. 심각한데 저도 우리 애 때 아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한 대 팰라고 이 새끼가 하면서 정신 안 차리니까 확 때리는데 애 왼손목이 덜컥 애는 왼손 맞지 내가 오른손이니까 턱 막히는 거라. 나는 분명히 애 머리통을 향해서 때리는데 맞았을 줄 알았는데 턱 내 손이 손목이 걸려 있어요. 애가 왼손이 나와가지고 네가 지금 아빠가 니 때리는데 지금 뭐 막아? 하면서 이번에 남은 왼손으로 또 한 번 더 쓰여 했는데 이번에 오른손에 턱 맞고 이 새끼 니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안 놓나 하면서 팔을 빼려고 하니까 애가 막 꼭 캘리포니아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잖아요. 저를 벽으로 딱 밀어붙이면서 애가 막 울면서 아빠 정신 차려 제발 하면서 이 중학교 때면 이래야 된다니까. 자녀에 대한 하늘을 찌른 정보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잠순에서 원조 멤버라고 했죠. 원조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 바닥에 가만히 앉아서도 대치동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아. 잠순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게 뭐 오만 정보가 다 있죠. 그래도 애가 사춘기 딱 되면요. 중학생 되면 심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특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치동이나 대구 같은 범어동 같은 데 가면 골목골목에 국어논술 전문 학원이 있어. 비싸게 받는. 그런데 보내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책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애는 안 읽고 이러니까 그죠?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자 싶어서 그런데 보내면 뭐 한 달에 몇 권, 한두 권이라도 읽겠지 하고 이렇게 중학교 때 보내요. 근데 대치동 전문가들 뭐라 해요? 전기세 내려오시는군요. 가자. 애들은 거기 가서 뭐 배운 줄 알아요? 멍 때리는 기술 배워요.
그죠? 5%는 도움이 된대. 전문하고 놔도 5%. SR 있는 5%. 근데 나머지는 다 전기세 내려간대요. 안타깝죠? 특히 체육계 관련해서는 전문학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시 필름을 돌려서 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때로 내려와요. 고학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마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그죠? 이러니까 눈치도 보고 뭐, 체육이라 뭐 들고 있어. 뭐 들고 있나 싶어 뛰어가보면 전부 Y 들고 있어요. 고학년 때는. 만화책 들고 있는 만화책, 학습 만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책 읽기는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해. 근데 만화책을 애들이 왜 들고 있겠어요? 생각 안 해도 되거든. 말풍선과 코믹한 그림과 이런 걸 통해서 생각 안 해도 내용이 저절로 이해되도록 배려해 놓은 것이 만화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화책을 들고 있는 거라. 이런 이해를, 텍스트를 읽으면서 행간의 숨은 뜻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읽는 게 책 읽기인데 이걸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손쉬워요. 그래서 다 학습 만화 들고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우리 아이 맨날 Y만 들고 있는데 Y 어째요? 자, 책 읽기를 왜 하는가를 알면 Y 어째요라는 질문도 필요 없죠. 빨리 어디 갖다 버리든지 뭐 친척집 주든지 뭐 이래야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책 읽기를 왜 하는지를 안다면. 책 읽기가 뭐 지식을 집어넣는 행위라면 Y도 괜찮지. 학습 만화도 괜찮고요. 지식을 집어넣는 거라면. 근데 책 읽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식 집어넣기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이건 비유하자면 지식을 집어넣는 것을 조그만 종지 같은 그릇에 뭐 내용 간장 담듯이 내용을 담는 게 지식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요, 이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이에요.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 당연히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이죠. 옛날에는 지식을 한 개인이 많이 알고 있으면 뭐 천재락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학력고사 시대. 근데 시대가 막 변하고 이제 급변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소위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저는 PC통신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했는데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활동했어요. 거기서 잠수님 처음 만났거든. 인터넷 사이트 지금 말로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이게 생기기 전에. 근데 몇 년 안 갔는데 갑자기 막 이게 윈도우 3.1이 등장하고 윈도우 95 등장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시대가 됐죠. 인터넷 시대가 되는 바람에 막 우리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10년 전에는요, 이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놨죠. 아이폰 전에 아이팟 내놓고 이러면서 이 음악 듣는 기기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 갑자기 아이팟을 사달라고 막 쪼르는 거라. 아이팟을 사주니까 아이팟으로 인터넷을 하는 거라. 너무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아이폰 등장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삶이 바뀌었죠, 삶이.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요. 얼마 안 있어서 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대. 그죠? 뭐 지금은 그걸 강의할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개인이 많은 지식을 집어넣었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이 어디 있어요? 네이버 얼마나 똑똑한지요. 구글도 한국 네이버는 침략을 못 하잖아. 구글이 웬만한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검색 엔진을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못 장악한다니까? 네이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면 네이버에 있는 정보는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라. 그 네이버 물으면 다 되고, 네이버 없는 다른 또 세계적인 지식은 구글에 검색하면 되고요. 중국 같은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자, 백과사전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 옛날에 제가 아우 키울 때는요, 집집마다 뭐 웅진 학생 대백과사전 뻘건 거 20권짜리 막 다, 전집 또 웅진 언니들이 막 하면 막, 동네 언니들이 다 가져요. 그럼 막 다 사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네이버 가면 뭐 의학사전부터 해서 뭐, 개인이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무식한 거지. 그렇죠? 요즘은요, 웬만한 뭐 정보나 파일들도 클라우드에 다 올려놓으면 돼. 저는요, 우리 연구소 사무실에서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장해 놨잖아요? 옛날에 뭐 그걸 막 USB에 저장하고 뭐 이러고 옮겨 다니고 이랬죠. 이제 그걸 안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딱 쓰면, 에버노트라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딱 쓰면요, 동시에 내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동시에 이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거 되는 걸 뭐라 하더라? 공유 말고 있는데. 그래, 동기화.
오늘 아침에 내가 강의 내용을 이번 금요일에 할 강의 내용을 좀 메모해 놓고 왔는데 이게 동기화 되는 거라 금방.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개인이 저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책을 읽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보, 지식을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제공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해내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꼬마들한테 지식 나부랭이를 많이 집어넣을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Y 들고 있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답답하죠. 책 읽기 중요하다 하는데 Y는 확 버리고 싶지만 아깝고 저것도 책인데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답답해가 엄마들, 고학년 엄마들 보내는 데가 한우리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또 뭐 있더라? 학습지 브랜드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아이고. 저학년 때는 더 하지, 이제. 분명히 저것도 유아기 때는 책 읽고, 엄마 책 읽어줘 하면서 자기 전에 들고 오고 이랬는데,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영 책과 담 쌓고 있고 이렇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가지고, 엄마들 뭐 해요? 소위 말하는 국어학습지. 요즘 또 중국이 뜬닥하니까 중국어 학습지까지 하고 또 어떤 엄마들은 언니들한테 꼬시켜가지고 우리말이 70%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장원 한자 불러가 하고 진짜 속 천불 날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만날 거 아니니까 못되게 말하고 오늘 가면 되니까 노골적으로 말하고 갈게요.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건요, 이거 짱구 같은 짓이라니까. 이거 참, 왜 그런지 알아요? 학습지나 문제집은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도구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상상해 보니까, 진짜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교과서를 공부해야죠.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걸 전체 교육에 확장시키면, 진짜 그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 책 읽기, 이런 걸 해야 되죠. 이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지. 문제풀이는 언제 하면 돼요? 고등학교 가면 해. 고등학교 3년 내에 문제 풀고 오답하고, 문제 풀고 오답하고 이러죠. 우리는 고등학교 가니까, 3년 내에 문제 풀고 오답하고, 영남고등학교 사립이잖아. 사립 좀 별나죠. 대건이나 영남 이런 데 가면 수성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건이나 영남은 대구 시내 고등학교 한 70개 가운데 한 7위에서 10위 요 사이에 드는 학교예요. 괜찮은 학교라니까. 굳이 수성구 안 가도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가면 영남고등학교 가보니까 3년 내에 문제풀이, 1년에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하죠. 4번 쳐, 공식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또 4번 쳐. 그리고 중간기말, 12번. 시험 치고 나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무섭거든. 그래가지고 틀린 문제를 오답하라 한다니까? 많이 틀린 애들은요, 한 달 내에 오답하다 또 시험 치고 또 한 달 내에 오답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문제풀이 하고. 수업 때는 문제풀이. 집에 오면 오답 노트. 다행히 우리 애처럼 몇 개 안 틀리면 한나절이면 오답 노트 끝내요. 근데 계속 문제 풀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설명하고 오답하고 이걸 고등학교 때 매 해.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떤 학습지도 안 했어요. 국어도. 책만 그저 읽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우리는 내신 관리도 안 하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길게 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영남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담임선생님이 2월 달에 입학도 안 했는데 부르더라고. 상담하자고. 가니까 중학교 때 올라온 그 대외비 학생생활 기록부 그걸 뜯어서 우리의 성적을 보더니 중학교 때 6점 몇 % 했네요 하면서 6점 몇 %, 100명 중에 6점 몇 등, 6, 7등 했단 말이죠. 학급으로 하면 한 고등학교 한 3, 40명 중에 한 3, 4등 한다는 뜻이에요. 30명? 그죠? 그래서 아드님 한 3, 4등 하겠네요 하면서 반에서 한 3, 4등 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전국 수석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3, 4등 하다니 하면서 그래서 담임한테 했다니까 진짜로. 선생님 1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길게 보고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내신 관리도 안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1년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큰 소리 쳤다니까 진짜로. 근데 3월 달에 바로 첫 모의고사를 쳤잖아요. 근데 영남고등학교 610명 중에 그때 3등을 했어요. 그 수학 100점, 영어 98점. 근데 국어만 82점이었어요. 책을 그리 많이 읽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문제풀이를 하나도 안 했거든. 근데 저는 믿었죠. 고등학교 가면 문제풀이 새가 빠지게 한다. 그 걱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등학교 가니까 진짜 맨날 오답하고 문제 풀고 하대. 그리고
그죠? 국어 1등급 되는 건 뭐 장난이지. 뭐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요. 여러분들 어리잖아요. 아직 초등학교 때는 이거 육상으로 말하면요. 마라톤이지, 애 키우는 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근데 학습지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건 단거리 경주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0m 달리기 같으면 금방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우사인 볼트는 10발자국 뛰면 골이니라, 100m. 그러니까 옆집 옆에 애들 중에 꼭 있다니까? 단거리 하듯이 뛰는 옆에 애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 애는 안 뛰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래 또 같이 뛴다니까? 그 집 놀러 갔다 없는, 우리 집 안 하는 학습지 있으면 와가지고 막 애 쳐다보면서, 야, 누구는 뭐 하던데 니 우애 생각하노? 하면서. 우애 생각하기는 벌써 엄마 눈이 벌써 막 째려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정말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을 날리는 거야. 왜냐하면 애들이 사용 가능한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 생활하고 잠자고 놀고 뭐 빼고 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뭐 다른 데 애들 쓴다. 학습지에 쓴다고 하면, 그지? 책 읽을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돈 10,000원이 있어. 오늘 강의 끝나고 오랜만에 엄마들 만났으니까 나가서 이제 같이 점심 먹죠. 그럼 점심을 먹으면서 10,000원을 지불했다는 말은 요 아까 옷가게에서 내가 찜해둔 10,000원짜리 티셔츠가 있는데 이 티셔츠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한 셈이죠. 돈 10,000원을 지불했다는 말은 이걸 보고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한 재화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다른 재화,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크기를 키워야 할 시간에 안타깝지만 학습지를 하면서 실력도 잘 오르지도 않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걸 확인이나 맨날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엄마들이 체력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 소중한 시간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한다고 뭐 끊지는 않겠지만 저 같으면 확 다 끊겠어요. 여러분들 뭐 제 조카 같으면 엉덩이 한 대씩 차가지고 내가 꿀밤 한 대 때리고 이렇게 다 끊고 내 시킨 대로 해락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는 그래도 뭐 창작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읽어줘 하고 이랬던 애들이 이상하게 안 읽어. 그 원인이 어딘 줄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다른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대부분 동네 언니들이 야 교육받으러 가보자 하면서 웅땡 교땡 이런 데 막 가가지고 참하게 어디라고 내가 직접 말을 못하겠는데 교육받으러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겁주거든. 책 많이 읽어야지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 하면서 0시부터 2세까지는 자연관찰 읽어 하면서 2세부터 4세까지는 세계문화 이런 지랄 2세부터 4세가 무슨 세계문화를 여러분들도 세계문화 잘 모르잖아. 맞죠?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미국 갔는데 저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있는 어떤 공원에 갔어요. 그저 이제 태평양을 정반대쪽에서 접하고 있는 어떤 공원에 갔는데 모르는 미국 애가 저보고 뭐 하이 이렇게 하는 거라. 저기 워카노 하면서 난 처음 보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무조건 하이 하는 거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무조건 하이 하는 거라. 안심하라고. 이게 문화죠, 문화. 워낙 험한 나라니까. 우리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보는 사람도 생각하고 하는데. 다 커서 아는 거지, 이거 이제. 근데 뭐 2살에서 4살짜리가 뭐 외국, 세계 문화 저 봐요. 이거 내가 맞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있죠. 아니, 6살짜리가 경제와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거 미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건 저도 알아요. 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런 게 전집으로 얼마나 유행인지 알아요?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수능에서, 수능 문과로 가면요, 사회탐구 선택해야 돼, 11과목 중에. 11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경제거든. 경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 국사. 국사는 지금은 뭐 다 필수가 되어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서울대 지원자만 필수라. 서울대 입시에서는 문과 지원자들은 의무적으로 한국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근처에 가 있는 애들이 다 지원하겠죠. 국사를 선택하겠죠. 다른 애들은 선택 못 하는 거라. 왜? 해봐야 공부 잘하는 애들 경쟁이가 밑바닥 깔아주고 뭐 다 8, 9등급 되니까. 그 국사는 다른 사탐에 비해서 범위도 많고요. 그 경제나 국사가 제일 어렵거든. 이걸 엄마들이 아는 거라. 저거 수능 해보고 나서. 이걸 이제 딱
포착한 전집 출판사들이 불안감 마케팅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전부 엮고시켜가지고요. 집집마다 다 뭐 적금 깨고 이래가지고 막, 도배놨죠? 안 해놨나 몰라. 어떤 집 내 몰래 쳐. 아니, 엄마들이 이제 강의하러 갈 때마다 보면, 귀신같이 잘 돼. 저기서 저까지는 웅진에서 뭐고, 뭐. 저기서 저까지는 뭐, 아가월드에 뭐고, 이렇게 하면서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우리 집 언제 촬영해 갔어요? 하면서. 그리고요, 이렇게 어릴 때는 여기 가끔 보면 괜찮은, 그래도 창작이 있거든? 애들이 그런 거 이제 읽고 책 좀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안 읽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엄마들이 맨날 저거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언젠간 읽겠지 하면서 쳐다보다가, 이 카다 이제 뚜껑 열리잖아. 안 그래도 수학 공부 시킬 때 제일 이 충동 조절 장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또, 시댁 갔다 온 날. 명절 직후. 근데 조심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놈의 책 읽기 때문에 또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하잖아. 이 한 번 뚜껑 열리면 여러분들 애통해가지고 막 내일은 내가 꼭 어디 상담 받으러 가봐야지 하면서 막 정신과 갈라가 좀 그렇고 뭐 어디 무료 상담센터 없나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가봐야 소용없어요. 가서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이제 투약하려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증세가 일관돼야 되거든. 이거 제가 지어낸 이 콩글리시로 이거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 돼. 근데 아이한테서 일어난 이 일은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요. 파트타임 사이코라. 뚜껑 열리고 2시간 딱 지속되다가 2시간 딱 지나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저도 애 때문에 수학 공식이다 오답 나오면 바로 뚜껑 열려가지고요. 애 가까이 있으면 바로 머리 쥐어박고 문제 똑바로 읽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문제 똑바로 읽으라고 한 대 쥐어박았는데 애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정신줄을 놔요. 아빠 무섭게 고함 지르면서 쥐박으니까 애가 뭐 갑자기 눈동자가 풀리면서 초점을 못 맞추고 눈동자가 뺑뺑뺑 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내가 아이를 처음 키울 때는 정말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돕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면 이상하게 돕기는 그냥 망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자책이 되죠? 근데 자책이 되는데 스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충동 조절 장애지. 맺힌 김에 계속 가야죠. 그러면 또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 하니까 하면서 또 쥐받고 막. 이걸 빨리 멈추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풀리던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애 머리 몇 대 때리다가 몇 장 쬐가지고 니 같은 건 공부를 다시는 하지 마라 하면서 쓰레기통에 쳐박는 거라. 그렇게 끝내는 게 빨리 끝내는 거야.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참으면서 질질 끌면 있잖아요. 길게 잔소리 길게 간다니까. 저는 항상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애 머리 몇 대 때리다가 서너 장 쬐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박고 꺼져라 하면서. 그러면 애는 막 울면서 지방에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제 문제집 째서 쳐박았으니까 이제 상황 끝났잖아. 근데 한 2시간쯤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죠. 그러면 애한테 가서 이제 빌어야 되잖아. 빌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부터 뒤져가지고 문제집 돌 꺼내야지. 그래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원상 복귀하고 애한테 가야죠. 그래야 내 말에 신빙성이 있잖아. 그 찾아가가지고 애 침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빌었어요. 아까 아빠가 미쳤다 하면서.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너는 아무 문제도 없어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애는 애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그죠? 아이들 보면요. 2학년 때 산수 좀 못한 애들 있어요. 연산 못한 애들 있다니까. 근데 5학년 되면 다 잘해. 다 잘하진 않지만 대부분 잘해. 그죠? 그 잘하는 이 모멘텀?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죠. 어떤 애는 키가요, 초등 저학년 때 쑥 자라서 제일 크지만, 나중에 더 안 자란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되게 작았는데, 중학교 때 쑥 자란 애도 있고요. 행동도, 신체도 그런데, 하물며 인지 영역도 똑같죠. 머리가 늦게 트이는 애가 있고요. 3월생, 뭐,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은 1, 2월생이지. 초등학교 때는 같은 학년이라도
9개월, 10개월 이상 차이 나봐요. 이건 뭐 언니하고 동생이라니까. 우리는 2월생이라서 제일 작았어요. 요즘은 1월부터 12월 끊쳐요. 우리 애 때는 3월생부터 이듬해 2월생까지 끊었거든. 그 2월생이라서 한 해 일찍 학교를 들어갔어. 제일 작고 막. 그 진짜 어릴 때 고전하고 이러더라고. 4학년 때 나누식을 못 해가지고요. 반에서 중간쯤 되는 애한테 물어보고 이랬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4학년 어느 날 나눗셈에 대해서 깨달았잖아. 그래가지고 애가 막 신이 나가지고 그 한 3일 동안 나눗셈 문제 계속 풀었대. 난 몰랐는데 지 말로 하대. 뭘 알고 나니까. 그 언제 딱 이렇게 도 같은 날이 온다니까. 요즘 말로 포텐이 터지는 때가 와요. 그 우리 서두르면 안 되는데. 그 수학 때문에 이렇게 뚜껑이 자주 열려서 저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책 때문에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젊을 때는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빨리 저 전집 갖다 팔락했어요. 엄마들 보고. 지금 인터넷 사이트 가면 중고나라라고 있는데 그거 가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특히 뭐 그 엄마들 비싸다고 아깝다 하는 비주얼 백과 이런 거 웅진 비주얼 백과 뭐 이런 거 있죠. 빨리 갖다 팔라고 그거 아무리 있어도 애들 안 보거든. 근데 엄마들 본전 생각나고 돈 아깝고 이래가지고 안 파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명강의를 하는데 엄마들 왜 저 전집 빨리 안 팔아치우나 내가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이걸 갖다 팔면 인테리어가 무너지는 거라. 그 동네 아줌마들 놀러도 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실이 허하잖아. 이거 다 빼보면. 맞죠?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파는 거. 꼭 뭐 읽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이걸 깨닫고 요즘부터는 이제, 요즘 강의하면서 내가 팔라 소리 안 해요. 그냥 인테리어 하시라고. 근데 적극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잘 이용해야 되죠. 요즘 학교 도서관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서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예산도 투여되고 이래가지고, 좋은 어린이책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아직도 전집도 좀 남아있고 하긴 하지만, 저는 성진은 도서관을 안 가보고 와가지고, 많은 책 읽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좋은 어린이 책 읽기가 필요한 거죠. 많은 엄마들 양에 관심을 가져.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읽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조금만 읽어도 돼요. 좋아하는 애들 많이 읽고 이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키가 자라듯이 아이들이 이 책 읽기도 자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죠?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애가 책을 좋아하도록 해야 되죠. 특히 저학년이라면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고 책의 재미를 느끼게 해야 돼요. 책 읽기를 통해서 거의 두 가지만 알면 되죠. 하나는 재밌거나 아니면 짠하거나. 짠하다는 말은 감동적이다 이런 말은 어린이 표현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면 책 맛을 아는 거라. 그죠? 제가 아까 말한 어린이 서점에서 진짜 어떤 애를 만났는데 제가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얘는 무심한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책을 읽다가 한 10페이지인가 20페이지를 책 날개를 접어가지고 안 읽고 있어. 그리고 또 책 사러 오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죠. 니는 왜 이거 꼭 10쪽씩 남겨두놓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끝날까봐. 이게 뭐예요? 책 맛을 안다는 거죠. 너무 재밌다 이걸 아는 거라. 진짜 어떤 책 읽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우리 애가 좋아했던 그 책들 중에 진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영향을 받는 책들 이런 거. 예를 들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애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아이들마다 장르는 다르지만 책이 너무 재밌어 한다니까. 이건 뭐냐 맛을 안 거죠. 이 아이는 그러니까 맛을 아니까 어떻게 잘 자라겠죠. 얘가 달서구 저 수목원 옆에 대진초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얘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그 전교 1, 2등 해가지고 대구 과고 갔잖아. 과고 졸업하고 지금 카이스트 4학년인지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린이집에 산 책을 전부 카이스트 가면서 우리 연구소 다 기증하고 갔잖아. 책 맛을 아니까 이렇게 학습에 큰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어릴 때 책 맛을 알게 해야 돼. 책 맛을.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읽어주면 돼. 읽어주면 애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 들으면 참 재밌거든요. 구수하고 따뜻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하죠.
이 노래 다 알죠? 모기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 원래 마지막 강의라 가지고. 제가 원래 57개인가? 초등학교 학부모연수를 하는데, 4월, 5월, 6월 주로 집중돼 있죠. 그리고 9월, 10월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연수 마지막 맞아요? 네. 맞죠? 저도 마지막 학교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아이들의 인지 영역의 요소들을 잘하게 해서 진짜 학습에 큰 도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면 학교 조항을 잘 활용하고 이러면 사교육비도 별로 안 들어요. 맞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책을 사야 되니까 정말 이 책값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거 다 팔았지만 제 강의 들은 엄마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책 반값 주고 다 사갔다니까. 심지어는 제가 읽는 육아서적까지요. 어떤 엄마들은 저하고 친해지니까 놀러 와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 육아서적도 책 가져가면서 그 위에 10,000원 딱 얹어놓고 가져가 보더라고요. 그건 넘어가 있어요. 우리의 수학 노트 있잖아요. 수학 노트 이만큼 있었거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했던. 우리 아이는 모든 문제를 다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풀었는데 그 수학 노트들 있었는데 전부 빌려간다고 빌려가가지고 반납을 안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 너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참 우리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공부지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한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고 있죠. 그래서 정말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은 저 밑에 가라앉아 있고 불안감이 우리 위를 덮고 있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전부 뭐 요약하면요. 지시, 명령, 그리고 지시와 명령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 잘 안 됐으면 질책, 더 열받으면 비난. 이거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맨정신으로 우리 딸 사랑해? 이런 말 나와요? 립 서비스 말고 정말 진심으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저는 해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불안한 거라. 분명히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지. 난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나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냐면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내게 어떤 마인드가 생긴가 하면 그래 니는 100점 받으면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니 뒤진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왜곡된 거예요. 왜곡. 초심이 왜곡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혼내고 또 그 자책이 되고 미안해가지고 또 울고 회개하고 좀 아빠가 인간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돌락하고 이걸 무수히 많이 반복했어요. 근데 동네들이 가져요. 그 가다가 그래 애하고 관계 나빠지니까 차라리 그냥 공부방이나 학원 보내고 떼치하락 하면서. 그래서 자기도 학생 물 건너가는 거라. 관계 나빠진다고. 근데 저는요 마침 동네 언니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 계속 했어요. 내가 엎어지면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아이 손을 잡고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이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했죠. 근데 큰 도움이 된 것이 뭔가 하면요 좋은 어린이책 읽긴 거라. 인지 영역을 향상하면 이 좋은 어린이책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역 감정 코칭이라고도 하죠. 이 정서적인 영역에 이 좋은 어린이책이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천연적으로 성질이 급하고 막 난폭하고 이런데 워낙 책이 감동적이니까 애들한테 책 읽어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입 해가지고 읽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책 읽으면서 아이하고 같이 울고 웃고 이걸 많이 했거든요. 내 성질로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많이 읽어준 책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하는 캐나다 그림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줄 때 되면요 이 책에 등장한 주인공 엄마가 어릴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항상 잘 때 되면 이 아이한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계속 시처럼 말하거든요. 물론 낮에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오만 일이 다 있죠 우리처럼. 근데 저녁이 되면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이 아이한테 아기 때 쏟을 때 저저리 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때 뭐 머리 기르고 찌랄할 때도 그렇고 커가지고 심지어는 장가를 갔는데도 극한다니까 엄마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기가 자라서 아빠가 됐잖아. 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근데 아빠가 자기 아기를 안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뭔 소리지?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 저절로 마음이 뭉클해져 가지고요. 내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그죠? 진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우리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막 잔소리하면 애가 바뀔 것 같지? 안 그래요. 그래서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본이 되는 거죠. 이 교육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불러요. 본보기가 되는 것.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진짜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산 때가 별로 없는데, 어릴 때부터 가끔씩 엄마하고 합쳐서 같이 살 때 엄마가 밤일 갔다 오면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저를 엄마 무릎에 앉으래. 무릎에 앉혀놓고 가끔씩 귀를 파줘요. 귀지. 그게 제 인생에서 한 2번쯤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지금도 그 엄마 무릎이 따뜻했던 기억, 지금도 있거든요. 왜 그래 포근하고 편안한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무릎에 앉혀놓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과일 깎아놓고 기다렸다가 손 씻고 과일 먹고 빨리 할 일 하자 하면서 경쟁이 심한 아파트 밀집지 가면 다 익한다니까? 스탠바이 했다가 오후 되면 외출도 안 한다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엄마들 보면 막 프랭클린 다이어리에다가 막 스케줄 쫙 적어가지고 막 돌고 있죠. 아유, 답답해 죽겠어. 학교 갔다 오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다면 영어로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하우스로 오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홈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지만 사실 엄마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좀 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자제자거리고, 뭐 이렇게, 그죠? 이거 뭐, 저는 교회 다니까 교회적 용어로 하면 안식하는 거죠. 쉬고, 편히 쉬고,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뛰노는 것처럼. 이런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재충전하고 용기를 얻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무릎에 앉혀놓고 따뜻한 그림책 같은 거 읽어줘봐요. 저는 우리 아이하고, 저 진짜 뭐 그렇게 안 생겼죠.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싸가지 없이. 근데 내가 아이한테 좋은 어린이책 읽어줄 때는요,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내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믿을까봐 내가 계속 말을 못하겠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내 짝꿍제 영대라는 동화책 읽으면서 우리한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꼭 그 영대가 내 같거든. 그 영대 보면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요. 서울로 전화 와가지고 반에서 왕따 당하는 이야기인데, 극적으로 화해하고 소통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영대 보면 꼭 어릴 때 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한테 또 많이 울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브라질의 유명한 성장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건 초등학생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만화가 이희재라는 그 사실주의 만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만화로 그려냈는데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라. 이 소장용이죠, 소장용. 2만 얼마 해요, 만화책이. 지금은 절판되는지 몰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 꼬마가 제재죠, 제재. 제재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늘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뭐 민기뉴라는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서 볼뚜가라는 자기 인생의 멘토를 만나죠. 그 이야기 들으면요, 제재가 꼭 제 같은 거라. 그리고 제가 만난 제 인생의 스승이 볼뚜가 아저씨 같고. 그거 읽으면 그거 읽어주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울잖아요. 그럼 애들도 우리 안으로 자꾸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맨날 고함만 지르고 막 했나 안 했나 개사코 막 이럴 때하고 다르죠.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이래요. 이걸 이제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처음에는 동일시,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 세 번째는 인사이트, 깨달음. 여러분들이 옛날에 작년에 태양의 후예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시청률이 뭐 40%, 50% 넘은 이유가 뭐예요?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 돼가지고 그렇잖아. 송중기하고 막 뭐 뽀뽀 하니 많이 막 할 때 막 꼭 지가 막 하니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설레고 막, 그렇죠? 이 동일시, 동일시. 책도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동일시 된다니까? 근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식 이야기하고 있어. 맹장이 어디에 붙었고, 뭐, 갈비뼈가 어떻고, 이런 과학 지식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재미가 없죠. 자기 이야기 같은 거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 금방 몰입할 수 있는 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 책 드는 순간 우리 집 구석하고 똑같아. 엄마가 하는 짓마다 따라다니면서 찌랄하죠. 처음에는 엄마가 짜장면 시켜줬어요. 짜장면 너무 맛있어서 웬일이고 하면서 막 먹는데 애들이 먹다 보면 다 쏟잖아요. 흘리고 막. 그러니까 엄마 열받아가지고 지금 허리춤에 열받아가 허리춤에 팔 올라간 각도 보여요? 막 찌랄하고 고함 지르고 목욕탕 가서 씻어 이한 거라. 그래서 애가 목욕탕에 들어갔어. 또 뭐 거품 짜다가 어떻게 돼요? 오버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이 거품 많이 짠 김에 엄마가 청소하는 것도 좀 보고 이래가지고 지 혼자 막 목욕탕 청소하고 있어.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목욕탕 문을 벌컥 열어봤더니 목욕탕이 초토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열받아가 머리 쥐뜯고 있잖아요. 애 생각이 어떻겠어요? 내가 하는 짓마다 지랄하네 싶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신하게 놀아봐야지 하고 아마 얘가 처음에는 스케치북 들고 그림을 그렸지 싶어. 책에는 안 나와요. 제 상상이에요. 근데 스케치북이 너무 좁잖아. 애 상상력은 막 넘쳐나고 그래 막 방바닥하고 막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렸더니 엄마가 드디어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막 해대는 거죠. 근데 이 최숙희 작가는 절묘하게 애가 이렇게 엄마한테 하는 짓마다 뭐라 캐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참 환타지적이고 절묘하죠. 애들 이 책 딱 들자마자 이거 우리 집하고 똑같네 이렇게 한다니까. 오랜만에 가면서 자 이게 동일신 거라. 그러니까 이게 책 좋아할 수밖에. 그 혼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도 속상해하고 그죠?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애가 없어져. 안 보여. 엄마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우리도 열받고 막 그죠? 능률이나 진도 중심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 안 보이죠. 애가 마음이 상하는지 뭐 이런 게 안 보여. 내 눈에는 진도밖에 안 보여.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애 자존감이 점점 땅에 떨어져서 드디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가 사라졌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울면서 있잖아요. 온 동네방네 우리 애 못 봤어요. 그럼 찾아서 다닌다니까. 중국집도 가보고 아까 그 철가방에 딸려 들어갔나 싶어요. 그 비누 회사도 가보고 막 온 데 다녀도 없어요. 그런데 애가 작아져가지고 울다가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라. 우리 애들도 엄마한테 혼나다 보면 가끔 소파에서 잠들고 뭐 이럴 때도 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애가 자다 보니까 아까 막 찌랄할 때는 언제고? 지금 지 없어졌다고 막 울고불고 온 동네 찾아다니는 거야. 그거 보고 뭐 알겠어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이제. 혼날 땐 어때요?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하나 봐. 미워하나 봐. 나는 뭐 다리 밑에서 좋았다 하대. 그거 진짠가 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엄마 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이제 나타나니까 엄마가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애 끌안고 통곡을 하면서 뭐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속상하고 엄마가 좀 믿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엄마의 진심을 알고 막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해소가 되는 거죠. 카타르시스가 자기 정화 해소예요. 해소.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듣고 나면 어떻겠어요? 뭘 깨닫는 거죠. 이걸 보고 인사이트, 통찰, 영감을 얻는 거죠. 아이들도 자기대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준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걸 각인하겠어요? 못하죠. 정말 어렵다고요. 저는 애한테 공부하다 보니까 애가 나중에 일기장에다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옆에 내가 꼭 그걸 보고 또 내한테 캐준다? 근데 내가 얼마나 밉던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꼭 내한테 캐줘.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해요. 아빠들 퇴근하고 오거든. 아이의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아빠한테 하면 안 돼. 사소한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뭐 동생하고 둘이 싸웠다든지 이런 거. 정말 심각한 거 있죠. 학교 폭력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아빠한테 걔가 학교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래야 돼. 또 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거. 그거 말고 일상적인 거는 아빠한테 가면요. 아빠 힘 빠져. 밖에 나가서 시간 고생하고 있잖아. 돌아오는데. 집에서 들리는 소식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밖에 없어. 맨날 뭐 애가 어쨌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 물론 엄마도 속상해서 가겠지만 가능하면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소화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저한테 상담을 하든지 뭐 아니면 동네 언니 친한 언니들 만나서 뭐 속상한 걸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걸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 진짜 김샌다니까. 더군다나 이 소리 몇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빠가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 애 불러가지고 뭐
반 죽인다니까. 아빠는 참다 뚜껑 열리면 막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후회하지. 괜히 말했네, 저 인간한테 하면서. 다 자기가 뿌린 줄 모르고. 가능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너는 소중하다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좋은 어린 책을 읽어주다 보면 내용이 다 그래. 그래서 이 말을 계속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아이와 함께 자랐죠. 처음에는 저도 초보 아빠라서 스파르타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잘 자랄 줄 알았는데 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성숙해져서는 저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가장 자주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 키우면서 가장 자주 한 말. 제가 가장 자주 한 말은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어릴 때는 제가 뭐라 했어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네 뒤진다. 이거였거든. 근데 이제 저도 철이 들고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렇게 애를 발로 차고 이랬는데도 어떻게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옛날에 KBS 출연했잖아요. 제가 토요 아침마당에 1시간 녹화했다니까. 원래는 애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애가 쪽팔린다고 안 간대. 우리 애 영남고등 1학년 때 일이에요. 그 1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아이가 녹화방송 볼 테니까 그 앵커가 저보고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래. 그것도 내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아이들들 왜 무대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잖아. 그래야 텔레비전 정면으로 나오거든. 저도 그걸 알아가지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 명혜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유언처럼 말했어. 저는 우리 아버지가 30대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항상 일찍 죽을 것 같더라니까. 그런데 유언처럼 말이죠. 유언처럼. 아이한테 책 읽어줄 때도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어요. 아빠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제가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정말 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한테 군대 갔을 때인데 군대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우리 애는 배 타고 있는 해경에 갔거든요. 해경 가가지고 계속 시달리다가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해경에서는 저녁 되면 이제 몰래 휴대폰을 쓸 수 있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그 말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딱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가 이제 가서 고참단한테 구타를 당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빠 그 말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그 말 하면 알거든요. 우리끼리는, 우리 아들하고는. 그래서 내가 막, 이거 위기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또 그 이야기 했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뿐만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 다니니까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요, 여자가 어떻게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설령 그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인데 여자가 자기가 젖먹이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죠? 엄마가.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죠?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이런데 설령 그럴지라도 사람은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애가 알았어. 내가 한번 견뎌볼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주일 견뎠잖아요. 일주일 견디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 아빠 살려줘. 그래서 바로 부대 쳐들어갔어요. 우리 아이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부대 쳐들어가지고 부대하고 협상해가지고요. 우리가 배에서 생각 잘못하면 배에서 뛰어내리면 실종이거든. 그래서 육지로 옮겼잖아. 그리고 우리의 때리던 놈 저 제주 해양경찰서로 발령내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가해자와 격리해야 돼. 뭐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 애들 커서 학교에서 중학교 같은 데 가서 폭력이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학교 쪽에서는 가능하면 무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책임 소재가 있고 이러니까 같이 둔다. 그럼 절대로 안 되고요.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돼, 다른 데로. 안 그러면요, 너희 누군가한테 찔렀지 하고 또 보복 폭행을 계속하고. 군대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지나가다가 자살하고 이런 애들 많거든. 우리는 그래가 살아났어요. 그래가 군대 잘 마치고 나와서 나중에 애가 하는 말이 아빠 내 군대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견뎠는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마다 나는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진짜 은혜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자라서 지금도 우리 애는요, 자기가 정신적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카톡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카톡하고. 안 그럴 것 같죠? 희한하다니까. 우리 와이프는요, 정말 선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애들이 자기 보고 엄막하고 이런다니까. 정말 아이들 잘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러는데 새학기가 돼서 담임 소개할 때 되면 그 전에 담임했던 애들이 조회 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지르고 이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사임당이라는 소리 들어요. 근데도 우리 애는 저한테 연락한다니까. 자기를 살리는 격려가 필요할 때 이건 립 서비스로 안 되고요. 성품으로도 안 돼요. 성품 우리 와이프 훨씬 좋지. 아까 봤죠 사진? 성품은 정말 좋게 생겼어요. 저는 까칠하게 생겼죠. 근데 까칠하고 뭐 이런 성격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말이, 내용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문제죠. 좋은 의식 읽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죠? 저도 모르게 저도 자랐죠.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제 스승이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이랬지만, 그래서 이제, 좋은 의식 읽기는 인지 영역의 발달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 책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저는 저학년 엄마들에게는 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권하고 싶어요. 많은 엄마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한글을 아니까 이제 네가 읽어 엄마 바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책 읽기는요, 한글 아는 거하고 달라요. 그 저자의 의도, 행간의 숨은 뜻, 그 분위기나 배경, 그림 이런 데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띄어 읽기도 해야 되고요. 호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해야 아이들 내용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한글 알아도 잘 몰라요. 한글만 떠듬떠듬 읽지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들이 읽어주면 좋겠고요. 엄마들이 읽어주는 것이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 내가 읽을게 할 때가 와요. 그게 읽기 독립이죠. 소위 말하는. 이걸 인위적으로 읽기를 독립시키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애정결핍 현상이 일어나요. 억지로 왜 엄마들 직장 간다고 억지로 젖대고 이러면 그죠?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억지로 띠내려고 하다 보면 읽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리고 꾸준히 읽어주고, 목 아프면 그림책 읽어주고요. 글밥 많은 책 사치하지 말고, 그리고 아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래가지고 교대로 읽어주고, 그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아이들이 읽기 독립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 수능 성적표예요. 인증샷. 잘했죠? 성적표 모르지 봐도. 엄청 잘한 거예요. 전국 수석을 못했고요. 우리 모의고사 때는 전국 5등까지 한 적 있어요. 제일 잘했을 때. 이 실제 수능에서는 전국 200등에서 250등 사이 했거든요. 잘했죠? 그러니까 좋은 원칙 읽기가 아이를 꾸준하게 정서적으로도 안정시키니까, 그죠? 좋은 뭐 학습에 대한 좋은 그 테크닉이 있어도 정서적으로 안정 안 되면 어렵거든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요. 봐도 모르잖아. 여기 보면 원점수가,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공개가 안 되거든요. 100분위를 보고 짐작하는 거죠. 수학과 외국어가 100분위가 100이에요. 위로 한 명도 없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는 만점 받았다는 뜻이에요. 잘했죠? 내년에 부르면 수학공부법, 후내년에 부르면 영어공부법. 자, 남은 시간 동안 엄마들이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좋은 원리책을 어떻게 빌려서 읽힐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이건 뭐 볼 필요 없고요. 그래,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써라, 뭐. 자, 지금부터 빨리 넘어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PPT 자료는 우리 카페 그대로 올려놨어요.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려있어요. 도서 목록도 있고요. 잠순에 엄마표 영어를 할 때 필요한 DVD 목록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 카페는 다 알죠. 자, 가장 손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신뢰할 만한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출판사 책들은 그냥 빌려서 읽히면 돼요. 물론 다 성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오랫동안 검증된 좋은 어린이책을 잘 내는 출판사들이라서 그 출판사들의 책들을 빌려서 읽다 보면 애들이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자, 저학년 같으면요, 1위 브랜드는 비룡소예요. 어린이책 파워 랭킹 거의 뭐, 저학년의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고학년의 경우는 창작가 비피, 창비, 뭐 이런 거죠. 비룡소에서 나온 어린이책들은 그림책도 좋은 게 진짜 많고요.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 그리고 저학년 문고도 있죠. 저 학교 도서관에 가면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하드카바 된 이런 시리즈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비룡소의 책들은 안심하고 빌려서 읽다 보면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가 시공주니어인데 시공주니어는 아까 비룡소는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 제일 큰 출판사가 민음사라고 있는데 그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것이죠. 시공주니어도 마찬가지인데 시공사가 전두환 장남이 뭐 비자금을 갖다 했는지 어쩐지 증거는 없지만 그 뜻있는 분들은 시공주니어 책 소개 안 하는 운동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하고 뭐 운동권 출신인데 근데 애 키우다 보니까 뭐 찌라리건 뭐 우리 애가 좋아하니까 뭐 내가 할 말이 없어. 특히 시공주니어는요 외국 책들을 저작권 주고 사와가지고 아주 좋은 번역가들 붙여가지고 잘 번역해내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주옥 같은 책들 많죠. 우리가 좋아했던 그 영국의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들은 우리 애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거 전부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로알드 달 쓴 것 중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작년에도 우리 애가 여름에 8월 달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거든. 우리 가족 영화 보러 가. 하면서. 무슨 영화?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면서 작년에 개봉했대.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데? 하니까 아빠 내 어릴 때 그 읽었던 시공주니어 책 있잖아요. 내 친구 꼬마 거인 하면서. 그 책의 영어 버전이 로알드 달의 작품 영화화된 거지. 자, 이제 고학년들에게는 창비가 가장 브랜드 랭킹 1위 브랜드예요. 창비에서 나온 창비는요, 이 전집이 판을 치는 출판 시장에서 4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어린이책,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서 계속 냈어요. 그게 고학년용 시리즈 지금 300몇 권 나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여기 나오는 저학년들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게 최근 책들이죠. 수박 수영적인 그림책인데 정말 대인기인 그림책이죠. 엄마 사용법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건 저학년 책들인데 고학년들도 창비에서 나오는 책들은 관심을 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읽게 하면 좋죠. 그 교과서에 실린 책들 많아요. 대표적인 게 몽실언니 이런 책이죠. 사계절이라는 출판사도 오랫동안 그죠? 많은 사랑을 받은 출판사고 이거 그림책인데 고학년용 그림책이죠.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하거든요. 그 저는 고학년들도 그림책 가지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책들은요, 고학년도 사실은 부담스럽죠. 춘희는 악이란다 저건요, 핵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히로시마에 어떤 제1교포 3세가 그때 아기를 베고 있었어요. 근데 핵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뱃속에 들었던 아기가 원폭 피해자가 된 거라. 중증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저 책이 쓰여질 당시에 그 아기가 40몇 살인데 40몇 살인데 갓난 아기인 거라. 춘희예요, 춘희. 그래서 춘희는 악이란다. 그 뭐 노파가 항상 빨래 널면서 그죠? 이 아기를 케어하면서 빨래 널면서 항상 담 밖으로 그 구성진 노래소리가 흘러나와요. 그 노래소리가 뭔가 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거든요. 그걸 일본의 어떤 그 소년이 늘 듣고 자랐죠. 이 소년이 나중에 작가가 돼가지고 저 책을 썼어요. 꽃할머니는 위안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죠. 아주 좋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이런 책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 길버든이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죠. 이상하게 엄마들은 길버든이를 더 많이 알더라. 왜냐면 애들이 이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 지원이가 병간이 시지라고 하는데, 지원이 병간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요. 지원이는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병간이는 지금 군대 갔다 왔어요. 올해 초에 이 작가가 대구 내려서 강연한 적이 있거든요.
이 길벗 어린이의 편집 주관 하시는 분, 편집 책임자예요. 근데 자기 애 이야기를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 작가를 붙여서 그려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9권인가 나왔죠. 여기 나오는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싸워도 돼요. 이거 말고요. 용돈 주세요. 뭐 자전거를 타고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거짓말 뭐 이런 책도 있고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 제가 볼 때 이건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뭐 그림도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정서에 맞나 봐.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길버들이는 뭐 이 외에도 우리나라 그림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똥을 비롯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왔죠. 자, 지나갑니다. 자, 출판사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제가 소개 못한 출판사도 많아요. 근데 이제 도서관 다니고 하다 보면 이제 눈이 뜨여요. 두 번째 방법은요, 많이 팔린 책 따라가는 거죠.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으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두 권이에요. 1위가 너는 특별하단다. 2위가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하나는 미국 책이고 하나는 캐나다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그 엄마들한테 정말 강의도 많이 하고요. 원래 이제 제가 부모교육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를 하거든요. 원래 주제는 책 읽기예요. 그림책 읽기. 그래서 금요일마다 제가 그림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또 거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지금 소개하는 그림책들은 다 거기서 쓰는 정말 한 권 한 권이 아까운, 간단히 제목만 소개하고 지나가기는 아까운 이야기들이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연구소 들어오시면, 카페 들어오시면 다 올려놨어요. 동영상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간상 그냥 지나갑니다. 고학년이라면 전 세계에서 발간된 단행본 어린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1위가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시공준이에서 번역이 냈죠. 2위가 삐삐롱 스타킹. 물론 시리즈 물론은 1위가 해리포터, 2위가 나니아 연대기, 3위가 구스범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물이 있고 단행본 중에는 이런 책들이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우리나라 고학년용 책들 중에서 그 가장 많이 팔리고 책에도 실리고 하는 책이 이런 책들, 창비 책들이죠. 세 번째 방법은요. 가능하면 아이들 어리더라도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이래가지고 글밥 많은 책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랬으니까 가능하면, 책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 그림책을 가지고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도 제가 그림책을 잘 찾아서 읽혀보라고 권하거든요. 그 그림책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림책은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상이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 전미 도서관협회에서 해마다 한 권씩에게 칼데콧 메달을 주죠. 그리고 후보작이 된 서너 권에게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여기 노란 딱지가 책마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칼데콧 아너 아니면 칼데콧 메달이죠. 이런 그림책들은 이제 아주 좋은 평가받고 아주 귀한, 우리나라에 한 200권 번역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칼데콧 검색해서 무조건 다 빌려서 몽땅 들고 가서 아빠 아이디, 아들 아이디, 엄마 아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리면요 한 수십 권 빌릴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 한 권 소개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영국에는요, 미국의 칼데콧처럼 똑같은 상이 있어요. 고학년이나 청소년 같으면, 미국 같으면 아까 칼데콧 말고 뉴베리상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뉴베리상은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읽는 성장 소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에 가면 그림책은 게이트 그린어웨이상, 그 고학년 청소년 책은 미국에 뉴베리가 있다면 캐나다에는 카네기라는 상이 있어요. 이런 그림책들 유명한데 이런 책들 이것도 이제 미국 그림책들처럼 정말 세계적인 책들이죠. 블랙독 저 책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연구소에서 강의한 책인데 한 권 한 권이 다 의미 있는 책이죠. 어떤 유치원에서는 겁도 없이 유치원에서 이런 그림책 가지고 수업하더라? 고릴라 이런 책. 그죠? 아빠가 휴일날 안 놀아주고 개기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유치원 애들이 소화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 가정의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책이죠. 그래서, 그리고, 영미권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2회에 한 번씩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라가치상이라고, 북페스티벌에서 이제, 상을 수여하죠. 우리나라 작가들도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명한 출판사마다 다 상이 있어요. 창비 어린이책 대상 뭐 이런 거, 비룡수 어린이책 대상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다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도서관에는 이제
학교 도시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이제 눈이 뜨이죠, 우리가. 그래서 좀 고수가 되면 작가에도 주목하게 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라면 돌아가신 지 10년 된 권영쌤 들 수 있죠. 우리나라 그림책은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강아지똥, 또 고학년책으로 100만 부 이상 팔린 몽실언니, 이런 게 전부 권영쌤 쌤 작품이에요.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권영쌤 생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그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꾸며놨어요. 그 운동장에 가면 강아지똥하고 몽실언니 조형물이 있어요. 가을에 한번 소풍 가면 좋아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2해 전에 한 100명이 갔어요. 소풍 가가지고 운동장에 뛰어놀고 그 영상물도 보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책과 접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을에 가족 나들이 가기에 참 좋습니다. 안동에서, 여기는 안동에서 가까우니까. 요즘 뜨는 작가는 이제 백희나는 많이 알더라고, 엄마들이. 백희나는 구름방을 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이 백희나의 특징은 그 닭공예인가? 종이공예를 미국에서 전공해 와가지고 그림책인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요. 종이공예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하죠. 구름방도 그렇고, 저 목욕탕 할매 이야기도 그렇고, 장수탕 선녀님. 저분 저 냉탕에 있는 할매가 그림으로 만든 거죠, 저게. 저 그림이 아니라 참 종이로, 찰흙으로 만든 거죠. 아이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원래 나온 최신간이 알사탕인데, 저건 딱 보니까 제가 보자마자 저건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겠구나 싶더라고.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주문해가지고 엄마들한테 막 울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고. 저런 정도는 그림책은 소장해야 돼요, 소장. 최숙희 씨는 좋은 책을 많이 냈지만 한 2년 전인가 표절시비에 휘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작품 활동 안 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인가 신간을 하나 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중견 작가죠. 그 밖에도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외국 작가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존 버닝햄 이야기만 하고요. 존 버닝햄은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내면에 주목하는 작가예요. 지각대장 존이 그렇죠. 존이 항상 지각하잖아요, 학교. 그러면 담탱이는 그걸 몰라. 애들이 왜 지각하는지. 그래서 이야기하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막 그 빡빡이 쓰게 하죠.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책 표지 넘기자마자 양쪽 면이 다 빡빡이로 되어 있어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리타분한 어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자기 안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오만 일이 자기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막 맨날 혼나고 이런 이야기인데, 알도라는 그림책도 똑같아요. 알도라는 그림책은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예를 들면 용기라면 용기, 뭐 이런 걸 이제 알도라고 표현했죠. 존이라는 꼬마 안에 알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할 때 항상 알도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잘 때 되면 알도하고 헤어져요. 알도 잘가 하면서 내일 또 만나 하고.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이죠. 용기라면 용기, 뭐 그죠? 이런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꼬마가 1학년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내가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로 하거든요. 너희들 중에 혹시 이 존처럼 이런 존에게 알도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혹시 뭐 누구 있는 사람 없어? 하니까 어떤 1학년 꼬마가 저한테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엄마가 투명인간이라 엄마가 일하러 가거든, 아침에. 일하러 가면 1학년짜리 아이가 지 혼자 학교를 가. 근데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명인간 손을 잡고 학교 가요. 이렇게 하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되든지. 바로 그 엄마한테 내 애가 한 말 그대로 카톡 날려줬잖아. 애 정말 기특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1학년 가을이 됐죠. 우리 연구소에 6살 때부터가 왔는데, 6살 때는 수업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맨날 언니 따라와서 놀다가, 이제 드디어 지가 기다리던 1학년이 돼서 저하고 같이 이제 그림책 가지고 매주 한 번씩 수업을 하거든요. 요즘 수업을 보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이제 투명인간하고 헤어졌어 하면서. 자랐다는 거지. 더 이상 엄마 손을 잡고 학교를 안 가도 될 정도로 의젓하게 자란 거라. 이 알도랑 이 그림책이잖아요. 전에 어떤 대학에 논술 제재로 나왔어요. 알도도 나오고 다른 작품도 몇 개 해가지고 뭐 뭘 묻는 그런 대학교 논술 시험에 나온 유명한 책이라니까.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좋은 책도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 이제. 그쵸? 아니, PPT는 그대로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아니, 뭐 학교 행사한다고 한 30분 써보고 뭐, 이거 빨리 가야 됐어, 지금. 마지막 인증샷이에요.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 여름 방학 때 우리 아이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저는 교회에서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있을 때인데,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리 심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새끼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보통 초딩들 보면요,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쉽다 한 놈 보면, 대부분 70점이에요. 난이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지 뭐 쉬운지 알아야지.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한 문제만 어려워도 어렵다 하고 막 교과서 찾아보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아직 저학년들은 잘 모르니까, 쉽다 하면 70점으로 알아야지, 쉽다 한다고 기대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극하는 줄 알고. 근데 비웃었거든? 그랬더니 애가 열받아가지고 20일 후에 인증샷을 이걸 보내왔어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가지고. 로스쿨 입문시험.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직업이 변호사, 판검사잖아요.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에서 1년에 2,000명을 뽑아요. 그래서 문과 최상위권 대학 졸업 예정자나 대학 졸업자들이 한 7,500에서 8,000이 1년에 시험을 치거든요. 이 시험의 특징은 교과서가 없어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가장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시험이니까. 두 과목을 쳐요. 언어 이해라는 과목 하나 하고, 이거 보여요? 네.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 각각 35문제 나와요.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하도 캐놓으니까 아빠한테 좀 미안한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치러 갔대. 아, 진짜 지나가는 길이에요.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입시한이라고 책 못 읽었죠. 대학 들어가서는요, 1학년 때는 왜 놀잖아요. 홍대 주로 원정 다니면서 클럽 다니고 이러고 놀았어요. 그 2학년 올라가서 좀 다니다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2년 보내고 왔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는데 또 좀 있다니 교환학생 외국 나가서 또 외국대학 가서 1년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5이 된 거라, 그때. 그 진짜 겸손해서 또는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하고 얘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는 애고. 근데 제가 이제 고리타분하게 옛날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과는 판검사, 이과는 의사, 뭐. 그래 놓으니까 애가 이제 괜히 아빠한테 미안한지 한번 지나가는 길에 쳤다니까. 근데요, 언어 이해에서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췄어요. 잘했죠? 근데 요 100분위를, 어머야. 100분위를 보면 상위 5%. 문제가 쉬웠다는 뜻이에요.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상위 5%. 그 만점자도 많이 있고 이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변별력이 약했다. 자, 추리 논증은요,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 근데 100분위는 1.8%. 잘했죠? 이건 좀 난이도가 변별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두 과목을 합해가지고, 그때 7,500명이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 한 140등? 잘했죠? 로스쿨 안 간 게 아깝잖아. 맞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120명, 고려대 120명, 성균관대 80명, 한양대 80명. 이런 식으로. 130 몇 점을 받았는데, 130 몇 점이면요, 이 점수는 어디든 가는 거라. 물론 이걸로만 가는 게 아니고, 학점, 공인영어 성적,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집에 가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애가 이 성적을 인정한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이때까지는 지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시험은 지도 자신이 없었던 거라.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쳤는데, 진짜 높은 성적이 나오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지 알아요? 좋은 어린책 읽기는 단순히 초등학교 때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한두 문제 더 맞추고 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허약질 좀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모르면 저한테서 물어요. 저는 이론을 말하지 않잖아요. 맞죠?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엄마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두 권의 책을 추천해요. 하나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벌써 15년 전부터 초대박 베스트셀러 된 책인데, 잠순 안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저 책 소개해주니까 엄마들이, 이 여자 진짜 책 못되게 썼거든요. 전집밖에 모르는 엄마들에게 정말 열받게 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 읽기에 대한 시각 교정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다른 한 권은 문고판 조그만 책인데 소설처럼, 프랑스 소설가예요. 다니엘 페냑이라고. 까모 시리즈로 유명한 어린이책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자기 부모들이 자기를 어떻게 책 읽기의 세계로 인도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아, 우리도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저절로 알 수 있어. 이 두 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다른 강의들 수학 공부나 뭐 이런 다른 강의들이 필요하시면,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오시면 잘 정리해. 10년 동안의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 누구 회원 숫자 올려주려고 하는 거지 하면, 그게 싫으신 분은 그냥 다음 카페 안 오고 유튜브에서 대구 부모님에서 검색하시면 제 모든 동영상 강의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를 키우다가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내가 길이 막히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언제든지 오시면, 저는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게 된 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고, 저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은혜죠, 은혜.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제가 받은 은혜예요. 어린이 서점을 만난 것도 그렇고요. 또 잠수내가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모든 정보를 그렇게 값없이 받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다녔던 어린이 서점에서 13년 전부터 무료 강의를 했잖아요. 그 어린이 서점이 3년 전에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그대로 우리 연구소 가지고 와서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어머니들과 나누고 있죠. 이번 학기는 이제 아까 말한 행복한 책 읽기가 주제라 가지고 매주 제가 그림책 한 권씩 정해가지고 그걸 소개하고 또 읽어드리고 또 거기서 건져 올린 것으로 아이들과 나누고, 이 수업을 매주 금요일마다 해요, 오전에. 지나간 강의를 보고 싶으면 카페 들어오시면 동영상 그대로 있고요. 혹시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구소 와서 들으셔도 되고,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요,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돈 받고 상담한 적이 없어요. 엄마들이 돈 안 받으니까 또 안 오더라. 법무동 엄마들이 선생님 돈을 많이 받아야 엄마들이 와요, 이 카드에. 왜냐면 비싼 데 갔다는 자부심이 생긴가 봐.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하여튼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내년에 또 부르겠지 뭐. 내년에 부르시면서는 작년에 책 읽기 했으니까 올해는 뭐 수학 공부해 주세요 하면서 학부모 부장선생님한테 딱 하면 학부모 부장선생님이 내년 2월달에 전화가 와요. 2월달에 1년 스케줄 쫙 잡거든요. 늦은 학교는 3월달에 오는데 그렇게 그죠? 저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뭐 영어면 영어, 뭐 수학이면 수학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